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근대사 4부입니다. 광저우 출신 객강의 홍수전은 광동 광서 지역에서 배상제회라는 종교단체를 만든 후 엄청난 수의 신도가 몰리자 1851년 태평천국이란 별도의 국가를 선포했고, 멸만 흥한, 즉 청나라 타도를 외치며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해 1853년 남경에 새로운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 사이 1850년 청나라의 8대 왕제 도광제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한풍제가 9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태평천국이 청나라군과 싸우며 남경으로 이동할 때 청나라 정규군인 8기군은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싸웠던 다른 부대가 있었는데 바로 향용이라는 향촌 자치의 일종의 자경단 같은 부대였습니다. 태평천국군은 남경으로 오는 싸움에선 8기군보다는 호남성의 향용과 더 많은 전투를 벌였는데, 당시 호남성 향용을 호남성을 상징하는 글자 상자를 따와 상군이라고 불렀고, 상군을 지휘하던 사령관은 호남성에서 입지가 두터웠던 한족 신사 진국번이었습니다. 본디 진국번은 과거에 합격한 후 조정에 일하면서 특유의 뛰어난 학식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모친상을 당하고 진국번은 잠시 휴직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태평천국운동이 발발했던 거죠. 진국번의 고향이었던 호남성은 태평천국운동이 최초로 일어났던 광저우 광시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청나라 황제 환풍제는 진국번에게 편지를 보내 향용을 조직해 맞서 싸워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습니다. 진국번이 지휘하는 상군은 태평천국의 남경으로 들어오고서도 계속 태평천국과 싸웠습니다. 남경의 자리를 잡은 태평천국은 대내적으로는 각종 개혁들을 실행하는 듯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행하지 않아 민심을 잃었고, 대외적으로는 청나라를 타도하겠다는 원정에 나섰는데, 노형제 중 동왕 양소청은 베이징으로 진격하는 북정군과 상하이로 진격하는 서정군으로 나누어 원정을 지휘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태평천국군은 전멸해버렸지만 서정으로 간 태평천국군은 진국번의 상군을 상하이까지 몰아내는 성과를 냈죠. 1856년 태평천국의 수도 남경에서 크나큰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태평천국의 주 지도부인 5명의 노형제들 중 죽은 2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요. 태평천국의 군권을 쥐고 있던 동왕 양수청은 태평천국의 왕인 홍수전까지 끌어내릴 생각이었습니다. 양수청은 본인이 하느님과 접신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양수청이 하느님과 접신을 하더니 홍수전을 깎아내리고 하느님이 자신을 새로운 선지자로 지목했다는 등 어그로를 끌었죠. 홍수전은 부강 위정휘에게 양수청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려 부강 위정휘는 동왕 양수청을 살해하고 양수청의 가족들과 휘하 장수들까지 학살했는데, 죽은 숫자가 무려 2만 명에 달했다고 하죠. 부강 위정휘의 광기어린 학살에 이광, 석달계가 위정휘를 말리려고 했지만 부강 위정휘는 이광, 석달계까지 공격해 석달계의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석달계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도망칠 수 있었죠. 도저히 부강 위정휘를 가만둘 수 없었던 홍수전은 자객을 보내 위정휘를 암살했습니다. 부강 위정휘가 죽자 부강부의 군사들은 몇몇 장교들을 중심으로 위정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태평천국의 궁궐로 들어가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사태를 수습해야 했던 홍수전은 위정휘를 살해한 살해범을 처형시키고, 위정휘는 죽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불러서 승천했다고 부강부 군사들을 달래며 겨우 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전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도망가 있던 이광, 석달계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광, 석달계에 대한 홍수전의 대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노형제들이 일으킨 끔찍한 변고에 충격을 먹은 홍수전은 더 이상 노형제들을 믿지 않기로 했고, 태평천국의 주요 관직과 지방행정에 자신의 홍씨 일가들을 배치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 이광, 석달계는 본인이 데리고 있는 이광부 군사와 다른 지역 군사들 중 석달계를 따르는 군사들을 규합해 태평천국을 무단이탈했는데, 그 병력이 태평천국 병력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병력이어서 석달계의 이탈은 태평천국의 군사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태평천국을 이탈한 석달계는 사천성에서 독자적으로 청나라에 대항하는 세력을 키워 청나라와 항전하다가 사천성 8기군과 향용들에게 패배하고 능지처참당합니다. 석달계는 팔다리가 찢어지는 동안 어떠한 표정의 미동도 없었고 작은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죠. 1856년 태평천국 내부에 있던 일련의 끔찍한 학살 사건을 천경지변이라고 합니다. 태평천국에선 남경을 천경이라고 불렀거든요. 홍수전이 새롭게 구성한 낙하산, 홍씨 일가들은 하나같이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사이 진국번은 상군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군의 규모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두 사람이 좌종당과 이홍장이었죠. 좌종당은 제야의 군사 전문가였고 진국번과 고향이 같았습니다.
이홍장은 안휘성 출신의 한족 신사로 증국번의 제자였으며 이홍장도 한족에 대한 만주족의 차별을 딛고도 스승 중국번처럼 과거에 합격한 엘리트였죠. 이홍장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태평천국운동이 발발하자 이홍장도 스승 중국번과 함께 진압전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중국번은 이홍장에게 차라리 이홍장의 고향 안휘성에서 별도의 향용을 조직하라고 제안했는데요. 스승의 제안에 따라 이홍장은 안휘성 내 향용들을 전부 합쳐 안휘성을 상징하는 회자를 따 군대 이름을 회군이라고 불렀죠. 안휘성에서는 이홍장이 이끄는 회군이, 상하이에선 중국번이 좌종단과 함께 이끄는 상군이 양동작전으로 태평천국의 수도 남경을 포위해야 합니다. 이미 민심도 이반하고 군사도 태반에 사라진 태평천국이었지만 태평천국의 마지막 명장이었던 이수성이 끝까지 항전을 했는데 전세가 이미 향령 쪽으로 기울어졌음에도 이홍장과 중국번 모두 이수성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1860년에는 서양인 군인들로 구성된 상승군이 남경 함락전에 투입되어 회군, 상군과 같이 군사작전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아니 대체 무슨 배경으로 서양인 군대가 갑자기 투입됐을까요? 남경에서 천경지변이라는 태평천국의 내전이 한창 일어날 때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때를 기회로 이용해 남경을 공격했으면 되는데 왜 청나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태평천국의 내분이 이어지는 동안 청나라에는 또 하나의 전쟁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바로 제2차 아편전쟁이었습니다. 제1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1842년 체결한 난징조약 이후로도 영국 정부와 동인도에서는 여전히 적자 무역 수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중국인들의 반영국 감정이 고조되어 서양인들의 물건을 구매하려 들지 않았고 중국의 기본적인 경제구조 자체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자체 아편 생산을 하면서 동인도에서는 아편으로 옛날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죠. 영국 정부와 동인도에서는 난징조약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1842년 난징조약을 맺은 후 난징조약의 내용문들이 영국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대두되자 영국 정부는 청나라 정부에게 난징조약의 후속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이게 후먼조약인데 난징조약으로 인해 개항한 항구도시 5개에서 영국인들의 조처지를 설정하며 그 5개 도시가 아니더라도 중국 내륙 어디서든 영국인들의 상업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치외법권과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청나라는 영국의 돈 없는 조약 강요에 대응하기 위해 EEJ 전략을 취합니다. 같은 서양 국가들끼리 견제하라는 거죠. 청나라는 1844년 미국과 왕샤 조약을, 프랑스와 황푸 조약을 체결합니다. 영국 정부는 점점 바뀌어가는 청나라의 경제구조 속에서도 큰 이득을 보지 못하자 영국 국내에선 다시 전쟁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더 확실한 이권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56년 광저우에서 해적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이 에로호라는 상선에 몸을 숨겼습니다. 에로호는 비록 영국에서 만들어진 배였으나 중국인이 사들인 중국인 소유의 배였고 선원들 전원 중국인이었습니다. 다만 중국인들의 배를 운영하는 법이나 항해면에선 지식이 많은 영국인을 선장으로 기용한 상태였습니다. 해적 혐의를 받던 중국인을 체포하고자 청나라 병사들이 에로호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배에 개양되어 있던 영국 국기가 훼손되었습니다. 영국은 이 에로호 사건을 2차 전쟁을 위한 좋은 빌미로 삼고는 출병을 결정했죠. 같은 시기 프랑스 선교사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자 프랑스도 개입, 영국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이게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1856년 영푸연합군이 중국 광저우와 동남부 일대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딱 태평천국 내전과 겹치던 시기였죠. 청나라 8기군은 이번에도 영푸연합군에게 속절없이 무너졌고 1860년 수도 베이징까지 점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황제 한풍제는 불이 났게 베이징을 빠져나와 열하로 도망치고요. 결국 영국과 청나라 정부는 베이징 조약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베이징 조약의 내용으로는 개항 항구를 10개를 늘리고 크리스트교 포교 합법화, 배상금 지불 등이었습니다. 이 시점이 딱 중국번의 상군과 이홍장의 회군이 태평천국의 수도 남경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죠.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베이징 조약 체결 후 서양의 국가들은 태평천국 운동 진압 전쟁에 참전하기로 합니다. 처음엔 태평천국이 서양인들의 종교 크리스트교 기반이었기에 서양의 국가들이 호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결국은 사이비에 불과한 종교였으며 무엇보다도 태평천국의 수도 남경이 상해와 지나치게 가까워 상해를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상하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편전쟁을 통해 주요 항구 도시를 키우고 있던 도중이라 보호를 해야만 했고 상해를 지키기 위해 소수의 서양 병력과 다수의 중국 병력 그리고 서양인 장교들이 이끄는 상승군이 조직되어 태평천국 진압에 투입되었던 겁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